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상가에 대해서 우리 계산 문제 해드린다 그랬죠? 계산기 갖고 계시고요. 아주 제가 문제 확인하기를 이제 가는데요. 자, 이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꿀팁을 가져가세요. 자, 현금 수지에 대한 기준이라는 것은,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부채 감당률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앞쪽에서 우리가 했던 거는 주택이었고요. 이건 상가 건물이에요. 그럼 상가도 부동산의 가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LTV가 나오죠. LTV, L을 V로 나눈다.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금액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밑에 보시면은 우리 가볼까요? 5억이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5억이고 시장 가치가 LTV를 한번 찾아보세요. LTV가 60%인가요? 그러면 0.6이니까 3억까지 대출해 주죠. 근데 부채 감당률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은행은 부채 감당률이라는 건 투자론에서 배우셨는데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입니다. 그럼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소득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 순영업 소득이 올라가고요.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이에요. 자, 그럼 요거랑 요게 나오면 요걸 나눠주면 얘가 나오고, 자, 원리금이 나오면 저당상수로 나누면 대출액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순소득이 얼마인지 볼까요? 순소득이 1억이죠. 자, 그냥 1억 줬고요. 부채 감당률이 얼마예요? 2죠. 나눕니다. 그러면 우리가 2를 나누기 2로 나누게 되면 0.5억이라는 것은 5천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럼 저당상수 또 나누시면 돼요. 저당상수가 0점이죠. 그러면 0.5에다 나누기 0.2로 나누게 되면 2.5억이 되거든요. 그럼 2.5억이라는 건 2억 5천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건 빨리 푸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죠. 자, 요거에서 요거 나누기, 요거에서 나오면 요거 나누기. 그래서 순당당이라고 함께 하세요. 순당당. 자, 이게 빠릅니다. 순소득이 있으면은 부채 감당률이 나눠주고 저당상도 나눠주거든요. 그럼 이건 바꿔도 돼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1억 나왔고 2 나왔고 0점이다. 그럼 1 나누기 2 나누기 0점이면 2.5가 되거든요. 그래서 3억과 2억 5천 중에서는 작은 금액 2억 5천을 빌려주겠죠. 근데 기존 대출이 1억이라고 돼 있으니까 1.5, 1억 5천 빌려준다. 이렇게 가져가시죠. 자, 유력합니다. 이거 꼭 체크하십시오. 올해 나올 것 같아요. 작년에 주택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상가다. 자, 그다음에 299페이지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번 주였죠. 299가 되게 중요해서 별표를 3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 문제는 100%라고 해도 맞아요.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 계산 문제까지는 2문제까지는 출제됩니다. 그래서 자, 제목은요. 저당 상환 방법이에요. 저당하는 상환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또는 대출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출 문제를 뺏겨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단어를 써요. 아, 그럼 저당 상환 방법, 대출 상환 방식, 그러면 아, 이거는 원리금, 원금, 체증식이 있구나. 자, 조건은 같은데 상환하는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고정금리로 보고 볼게요. 그럼 융자액을 좀 적게 보겠습니다. 융자액을 그냥 1,000만 원을 빌렸다. 융자 기간이 만약에 10년이다. 고정이잖아요. 그럼 연 10%의 고정이자로 간다.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근데 상환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 처해 있는 차입자들에 따라서 어떤 상환 방식이 좋겠냐는 우리가 어때요? 이 차입자에 따라 다른데 보통 젊은 층이나 소득이 안정된 신혼부부는 체증식이 좋다라는 게 딱 지정해서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가볼게요. 원금 균등부터 갑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이 균등하죠. 균등 상환 방식. 그럼 원금이 균등하다는 건 글씨가 나왔기 때문에 굳이 이걸 물어보진 않겠죠. 원금 균등은 원금이 당연히 균등하죠. 자, 그럼 물어보는 건 뭘까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셨냐는 걸 물어보거든요. 자, 모두 상환이 돼요. 원금이 상환된다면 남아있는 금액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항상 이자율은 상환된 금액이 아니라 남아있는 금액에 적용시킵니다. 그럼 처음에 이자가 제일 높겠죠. 높고 점점 이자가 감소한다는 걸 내겠죠. 그렇다면 처음에 납부해야 될 원리금이 제일 많죠. 그래서 전체 원리금이 제일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니까 체감식이 되겠죠. 체감식 상한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리금 균등은 다릅니다.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이 균등해요.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이 균등하다. 원리금을 균등하게 사는 상환 방식이죠. 그러면 글씨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원리금이 균등하다는 건 알고 있죠. 이게 원리금입니다. 근데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물어본다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얘나 어때요? 자, 상환되니까 이자가 준다는 건 공통적이잖아요. 그럼 이자가 점점 초기에는 많고요. 이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원금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금은 당연히 늘어난다. 이렇게 가져가시죠. 계산 방식이 나옵니다. 자, 그럼 계산은 융자액이 1,000만 원이면 전체 1,000만 원에다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기간으로 나눠서 10년이면 100만 원씩 상환하잖아요. 자, 그걸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상환이 될 거예요. 그럼 원금과 이자가 있다. 자, 그럼 첫 해는 100만 원을 상환했죠. 첫 해는 아직 상환이 안 됐기 때문에 이자를 1000에서 10%를 적용시킵니다. 100만 원을 내야 되죠. 그럼 처음에 낼 금액이 많아져요. 원리금이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도 원금은 균등하게 내는데 이자는 남아있는 금액이니까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빼면 900이잖아요. 10%는 90이 되겠죠. 그래서 190을 내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100만 원 똑같은데 이제 200만 원이 상환됐잖아요. 1000에서 200 빼니까 800에 10% 8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10만 원씩 빠진다는 거는 100만 원씩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100만 원의 10%는 10만 원만 남겠죠. 그렇게 해서 체감식이다. 이렇게 10년째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쓸 때 저당상수를 이용해요. 그럼 우리가 융자액에다가 곱하기 저당상수를 곱하잖아요. 그러면 저당상수를 사용하는 것은 원금 균등 아니라 원리금 균등에서만 사용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은 1,000만 원이고요. 각각에 한 0.13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럼 130만 원씩 상환하겠죠. 그럼 130만 원이 원리금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죠. 원리금이 130만 원입니다. 원리금이 130만 원이다. 130만 원씩 상환이 돼요. 그럼 처음에는 자, 이자는 처음에 상환이 안 됐기 때문에 알고 있죠. 그래서 100만 원이 똑같습니다. 얘랑 똑같으면은 원금이 30만 원이죠. 그럼 원금이 30만 원이고 이것도 나중에 편법을 좀 가르쳐 드리지만 지금 편법 하지 마세요.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고요. 정확하게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1000에서 30 빼니까 970만 원이 남죠. 그럼 10%니까 97만 원이 되죠. 제가 만 원을 뺐습니다. 일부러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33만 원이 되네요. 그러면 이자는 줄고 원금은 늘어난다는 걸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계산 방식은 바꿔서 물어봅니다. 원금 균등은 나중에 원리금을 구하라고 되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을 구하라 그래요. 그래서 바꿔서 물어보는 게 키포인트고, 자, 최증식 상환 방식은 젊은 신혼부부한테 좋습니다. 소득이 증가할 거로 예상되는. 자, 그러면 그것은 최증식 상환 방식이에요. 최증식이라고도 하고 점증식이라고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젊은 신혼부부는 처음에 월급이 작죠. 소득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적게 내라. 60만 원만 내라. 그래서 갚아야 될 게 늘어나면서 소득이 증가할 거로 예상되는 젊은 신혼부부한테 유리한 거죠. 그럼 처음에는 이자 지급도 못 미칩니다. 원리금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갚을 금액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우리가 초기서부터 1,000만 원이 아니라 1,040만 원이 남아요. 잔액이. 그럼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금액이 줄어드는 게 정상적인데 이건 부죠. 거꾸로 된 마이너스 상환이 돼서 더 잔액이 더 많이 남았다는 게 초기서부터다. 자, 그럼 가볼까요? 얘는 초기에 60만 원 내고요. 얘는 200만 원 내고 그 다음에 얘는 130만 원 낸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는 기출 문제는 딱 두 문제가 떠요. 그래프가 원리금에 대한 그래프가 뜨고 잔금에 대한 그래프가 뜹니다. 그 원리금은 이렇게 한번 여기 시험장 가서 그려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려서 초기하고 후기를 봤을 때, 초기와 후기를 봤을 때, 여기 이제 시험장 가셔서 원리금 균등부터 보세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이 균등하잖아요. 그 130서부터 끝까지 130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증식을 그면은 빠르죠. 최증식은 올라가는 거니까 점점. 그럼 최증식 상환 방식은 처음에 60 내고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건 원금 균등밖에 없죠. 그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처음에 원리금 부담이 세죠. 그 다음에 없으니까 체감식이다. 자, 그러면 차입자하고 대출자 입장에서는 좀 표현이 다르죠. 차입자는 자, 초기엔 누가 많이 내겠어요? 원금, 원리금, 최증식이 되겠죠. 차입자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리기 부담이 큽니다. 근데 대출자는 빨리 회수하니까 회수 위험을 좀 적게 하겠죠. 그 다음에 잔금이라는 게 떠요. 잔금. 두 가지 그래프를 우리가 처음에 냈거든요. 잔금이 조금 이해하시기가 힘듭니다. 자, 가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돼서 잔금을 이제 그린다면 잔금은 이렇게 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이제 기준을 본다면 처음에 1,000만 원이 융자 금액이잖아요. 여기서 스타트를 끊겠죠. 그럼 잔금은 줄겠죠. 그럼 초기서부터 후기까지 부의 상한을 제가 설명할 텐데요. 자, 원금 균등은 이렇게 직선적으로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자, 원금 균등은 원금이 균등하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처음에는 1,000만 원인데 100만 원씩 빠져요. 그럼 1,900, 800, 700 되니까 이게 직선으로 빠진다는 거죠. 근데 원리금 균등은 달라요. 원리금 균등은 처음에 원금을 조금밖에 안 내기 때문에 잔액이 조금밖에 안 주고 나중에 많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얘는 처음에는 조금 하다가 나중에 급격하게 내려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최증식 상환 방식은요. 어떻게 되냐? 초기서부터 부의 상환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럼 초기서부터 우리가 부의 상환이 된다는 것은 납부할 금액이 더 커진다는 거죠. 마이너스 상환이 돼요. 그래서 자, 얘는 초기서부터 거꾸로 되는 마이너스 부의 상환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굉장히 이제 편법을 좀 가르쳐 드리면 자, 이게 그래프가 거꾸로 됐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요. 근데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중도 상환을 할 때 자, 처음의 순서는 원금 균등이 제일 많이 내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최증식이라면 남아있는 거는 최증식이 제일 많이 남잖아요. 최증식 상환이 가장 잔액이 클 것이다. 최증식 상환이 잔액이 크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원리금이다. 원리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원금이 제일 잔액이 작겠죠. 원금 균등이. 그래서 원금 균등이 제일 잔액이 낮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최증식이라는 건 남아있는 잔액이 많다면 어때요? 이 자체적으로 그 납부할 이자도 높기 때문에 누적 원리금이 더 커지는 거죠. 나중에 가서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천천히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9페이지 원금 균등부터 가겠습니다.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원금은 저당 원금을 상환기간 나눴죠. 일정하게 상환해서 이자는 매기간 말에 저당 잔금에다가 이자를 적용해요. 자, 매기간 일정 금액이 원금이 상환되기 때문에 대출 잔액은 선형으로 이렇게 감소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에 따라 원금이 상환액과 이자액을 합한 원리금도 시간이 흐르다 점차 감소합니다. 이렇게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대출 초기에 대출 원리금이 지급액이 가장 크죠. 차입자 원리금 지급 부담이 대출 초기에 가장 크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자, 넘기시면 이제 원리금 균등부터 가죠. 원리금.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자, 요거는 매기간마다 원금과 이자 합계의 저당 지불액이 원리금입니다. 이 균등하죠. 그럼 상환 기간 동안에 저당 지불액 원리금 중에서 기간 초에는 이자 지급분이 크고요. 원금 상환 비중이 낮습니다. 기간 말에 가서는 거꾸로죠. 이자 지급분이 급감하고 원금이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에서는 부동산 금융에서 원금보다는 원리금 상환 방식이 적절하다는 것은
대출 입장에서는 장래 차입자 소득 증가나 자산 가치 증가의 원리금 상환이 안정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원금보다 이제 원리금을 또 선호하고 많이 또 장기 저리로 또 많이 우리가 대출해 주겠죠. 자, 점증 상환 방식입니다. 최증시 상환. 점증 상환은 매기 납입하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요. 납입하는 그 원리금이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초기 아예 대출이자 일부만 내기 때문에 나머지 미지급된 대출 원금에 가산된 부의 상환. 부의 상환은 대출 원금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거죠. 그럼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원리금 지급액이 늘어나면 원금 상환이 가능하죠. 미래 요거 잘 나옵니다. 미래 소득이 확실한 젊은 계층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것도 기출인데 이 보유 예정 기간이 길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 단기인 차입자한테 적합하다. 그럼 대출금융 기간에 대출금 회수가 늦어질 수 있고요. 차입자 소득 증가 상환액 증가 미치지 못할 때는 또 채무불이행 위험성이 더 커지니까 또 은행은 그만큼 이자를 더 많이 받겠죠. 자,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천천히 가보죠. 자, 그래프를 보면서 같이 가도록 할게요. 자, 4번, 1번. 차입자의 첫해 월불이 가장 많으며 첫해 월불이 나쁘고 만기 전에 중도 상환할 때 미상환 대출이 가장 적게 남는 건 원금이죠. 자, 이게 우리 시험 문제가 DTI라는 게 나왔어요. 대출 시점에. DTI라는 건 총부채 상환비로서 D를 I로 나눴잖아요. 연소득은 같은데 원리금에 대한 크기예요. DTI는. 그래서 이 DTI가 가장 높고 대출 실행 후에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대출 비율이, 자, 대출 비율은 처음에는 이만큼 빌려주다가 잔액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대출 비율이 중도 상환에 갔을 때는 오히려 잔금 비율이라고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럼 잔금이 적어지잖아요. 그럼 잔금 비율이, 대출 비율이 낮은 것은 원금 균등. 원금 균등 상환은 대출자 입장에서 빨리 해소해요. 원금 해소 위험이 원리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적다. 원리금 균등 상환은 원금보다 초기 원리금 지불액이 적겠죠. 원리금 균등 상환은 원금에 비해 대출 초기에 소득이 낮은 차입자가 유리하겠고요.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되는 저당 잔금은 원리금이 원금보다는 많겠죠.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은 위하면 대출 기간 중 매월 납부한 원리금 상환액 중 대출 원금 분할 상환액이 점차 늘어난다는 건 당연한 거죠.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점증 상환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기에 자금 회수가 빠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얘보다 더 빠르죠. 점증은 초기에 차입자의 원금 상환 부담이 원금과 원리금 상환보다는 작죠. 자, 만기 일시 상환이라는 것은 대출 기간 동안에 원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지불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다. 만기 일시 상환 방식 이렇게 해서 이자만 낸다. 이렇게 보시고요.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10페이지로 가죠. 310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 증권으로 이제 옮겨보도록 하죠. 310페이지입니다. 자, 310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증권 파트라는 게 나와요. 자, 그럼 부동산도 증권화 시키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증권화 시켜서 현금화 시키자는 거예요. 현금화 시키자. 그래서 이제 유동성에 대한 것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증권화 시키자는 건데 확 들어오진 않아요. 우리가 지금 딱 보기에는 이게 뭐냐 도대체 그렇게 딱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저는 어디부터 좀 유도를 해드리겠냐면요. 페이지 314페이지부터 유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314페이지 저당시장의 구조를 먼저 보고 와야 앞에 내용을 이해하시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당시장의 구조를 먼저 보여드리죠. 자, 이 저당시장의 구조가 우리가 보금자리론이에요. 그래서 이 저당시장의 구조를 먼저 그려드린 다음에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앞쪽에 우리가 유동성 위험이라는 걸 자체적으로 좀 우리가 안 했잖아요. 거기도 좀 연결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를 전 먼저 여러분한테 유도하는 게 페이지 314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 저당시장의 구조를 먼저 유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MBS가 발행하는데 이게 보금자리론이에요. 우리가 아는 보금자리론은 이제 나중에 후술 할 텐데
무주택 서민들한테 고정금리로 장기로 빌려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10년, 15년, 20년, 30년 상한이잖아요. 그럼 시장이 1차 시장과 2차 시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갑돌이가 차입자예요. 그래서 보금자리는 무조건 주택이 됩니다. 아파트도 공동주택이 들어가죠. 계산을 편하게 해서 그냥 1억이라고 할게요. 자, 1억짜리 집을 살려고 한다. 자, 그럼 A은행이 자, 용어 정리로 간다면 빌리는 사람을 제가 차입자라고 얘기했고요. 요 은행을 대출자라고 표현하죠. 대출자. 그럼 얘가 얘한테 자금을 줍니다. 저당 잡는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주택을 저당 잡아서 주택 저당 채권을 넘겨요. 채권. 여기가 이제 용어가 또 튀어나왔네요. 자, 이 빌리채잖아요. 그래서 채권이라는 것은 거기 그림을 보시면은 저당 채권이라는 게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채권은 민법에서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채권. 자, 무슨 말이냐? 채자가 빌릴 채자고 문서권자가 뭐냐면 주택을 저당 잡아서 차용증이라는 거죠. 이걸 발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채금융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1차 대출 기간은 금고가 있어요. 금고가. 그래서 얘가 현금 금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금고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자금을 70%까지 빌려주죠. 장기적으로. 그럼 현금이 부족해지고 채권이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러한 위험을요, 제가 유동성 위험을 좀 유도해 볼게요. 유동성 위험. 자, 유동성은 어떠한 자산을 현금화시키는 정도가 유동성이거든요. 그러면 주식이나 예금은 유동성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가끔 가다가 현금화시키기가 어려운데 채권 같은 경우도 현금화시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럼 유동성이 낮은 거죠. 부동산을 갖고 갔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A은행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돌이가 얘한테 1억을 빌려주면 예금 금리를 주죠. 그럼 다시 을돌이한테 1억을 빌려주고 대출 금리를 받죠. 예대 차이를 먹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예금 금리는 단기 자금이요. 5년 미만짜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는 10년, 30년까지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단기 자금을 가져와서 장기 대출을 해주게 되면 자, 이 자체가 현금이 부족하면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 유동성 위험이라고 합니다. 유동성 위험. 자, 그래서 가볼게요. 제가 아껴놨던 게 앞에 가시게 되면 이 은행의 위험이 있었어요. 자, 가볼까요? 어디였냐면 여러분들이 페이지 앞쪽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면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스토리가. 용어 자체가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껴놨던 곳이 페이지로는 297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유동성 위험이 이거구나. 장기 대출에 따른 대출 기간 자금 부족을 해요. 단기 자금을 갖고 왔는데 얘가 이제 1년 만기가 돼서 나한테 돈을 달라 그래요. 아,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이거 갚으라 그럴게요. 장기로 했기 때문에 갚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자금이 부족해서 우리 현금이 부족해서 부도날 수도 있어요. 자금의 조달 운영 간의 기간 물질로서 발생한다. 그래서 유동성 위험이 생깁니다. 그러면 유동성 위험을 감소시키고 유동성을 증가시키려면 이걸 현금화시켜야 돼요. 다시 우리가 오시게 되면 아까 그 구조에서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2차 대출 기간한테 넘기거든요. 이 채권을 매각해 버려요. 그럼 얘가 다시 투자자한테 이 채권을 팔아요. 증권화 시켜서. 자, 그러면은 그 파는 기간을 공기관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거든요.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코모코라는 회사가 이 업무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코모코라는 회사와 개인 회사와 그 다음에 이 보증 주택 신용보증기금과 합병을 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S를 발행하고 저당이 2차 시장의 유동화 중개회사 역할을 하며 보증 업무를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자, 2차 그래서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죠. 자, KHFC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HF라고 하죠. 자, HF한테 얘가 채권을 매각해요. 자, 그래서 자금을 끌어오게 되면 채권을 매각하게 됩니다. 그럼 얘가 2차 대출 기간이 되거든요. 2차 대출 기간. 그래서 유동화의 중개 역할을 하죠. 유동화 중개 기간입니다. 유동화를 하는 중개 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얘는 또 자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자금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돼요? 채권을 갖고 또 돈을 빌려주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또 유동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자금을 가져옵니다. 투자자죠. 자, 그러면 MBS라는 걸 이제 증권을 발행하는데 이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저당들을 모아놔요. 우리가 은행이 A은행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은행이 있겠죠. 그래서 개별 저당을 하나만 유통시키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저당을 모아서 하나의 저당 집합을 만들고 이러한 저당 집합 현금을 토대로 금융상품을 판매하죠. 발행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아놨다 해서 저당풀이거든요. 저당풀 모은 겁니다. 저당풀. 자, 그래서 이거를 현금화시켜요. 현금화시켜서 현금화시킨 게 아니라 증권화시키는 거죠. 증권화시켜서 나중에 파니까 현금화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팝니다. 그게 MBS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권파트입니다. 여기가. 그럼 이거는 정확하게 보금 재료는 주택이어야 되거든요. 주택 모기지가 저당이고요. 빼기 담보예요. S가 증권이겠죠. 그게 주택 저당 담보 증권입니다. 그래서 차입자와 이 1차 대출 기간으로 이루어진 시장을 1차 저당 시장이라고 하고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다 차입자이기 때문에 은행 업무를 하는 게 아니죠.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가 주택 자금의 대출 시장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대출 시장. 근데 은행에서부터 하는 업무가 복잡하죠. 그럼 얘한테 어때요? 이 자체적으로 채권을 매각했으니까 채권이 줄고 현금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유동성은 증가하고 유동성 위험은 감소했다고 있다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1차 대출 기간, 2차 투자자로 이루어진 시장은 2차 저당 시장이라고 합니다. 2차 저당 시장. 그럼 2차 저당 시장은 저당 채권이 형성되거나 대출해주는 시장이 아니라 이 채권을 유동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주택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차와 2차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살을 좀 다음 시간에 붙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하기엔 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의가 우리 이 울프리에 대한 시스템이 좋은 게 이 자체적으로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요. 조금 시간을 좀 줄이면서 좀 간단하게 해주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우리가 아이템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너무 또 머리가 가부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1차, 2차를 계속적으로 이제 한번 이 시간에 반복을 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어때요? 자체적으로 내용을 붙일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걸 내용을 붙여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1차와 2차를 바꿔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좀 하시고 좀 쉬었다가 오셔서 1차와 2차를 보는데 자, 일단은 제가 보여드리죠. 차입자가 있으면 1차고 투자자가 나오면 2차다. 이렇게 보시고
조금만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